예, 민법 점유권에 관한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서를 보시면요. 점유의 태양이죠. 이 점유의 태양은 점유의 형태와 모양을 줄여서 점유의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유의 형태와 모양을 최근에 뭐 점유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잔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 자주점유, 타주점유도 개념이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여기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다. 이걸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고, 즉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보다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다 책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자, 갑소유물입니다. 갑소유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점유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 매매 계약을 통한 점유다라고 하면 매매 계약을 왜 했을까?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은 매매인 거예요. 아니면 임대차로 한번 볼까요?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볼까요? 전세권. 아니면 이번에는 절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토지를 절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됐던 원래는 갑소유물은 갑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을이 점유를 취득했느냐? 매매를 했다. 그럼 을이 매매 계약을 왜 했느냐는 얘기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의 권원이 뭐냐? 권원 매매했으면 얘는 소유하려고 매매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자주점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로 인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봐야 되고요. 임대차를 통해서 점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임대차는 왜 했을까요? 이 물건을 소유할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 임대차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임대차 했다는 얘기는 나는 소유할 의사는 없고 사용 수익하겠다가 하다가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는 타주가 돼야 되죠. 전세권이나 지상권, 기타 용익물권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을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타주 점유가 돼야 되는데요. 자, 혹시 훔쳤다는 얘기죠. 절도해서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훔치는 자는 자꾸 말이 좀 어려우니까 도둑놈이 목적물을 왜 도둑질했을까요? 라고 하는 게 훨씬 쉽네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는데 왜 도둑질할까요? 사용수익하다가 돌려놓으려고 도둑질할까요? 영원히 가지려고 도둑질할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가지려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의 점유도 자주점유다. 여기서 자주점유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 때문에 자꾸만 여기 절도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여기 좀 접근이 어려운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뭐냐 원인만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매수인 도둑이죠. 매수인 도둑은 언제나 소유의 의사를 가지는 자주점유겠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질권자는 뭐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우리 동산이잖아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 좀 묻어 쓰는 거. 이때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 묻어 쓴다. 그러면 전당포 업자가 질권을 갖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질권이 다양화되고 너무 질권이 이제 다양화되고 많은 형태로 변화되다 보니까 전당포 영업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당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본질은 질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아마 샀겠죠. 그래서 그들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된다. 그래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 개념을 정리하면 그 다음은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상 건물과 함께 토지를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상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 취득해서 점유를 개시하면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접 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내가 매수한 토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분명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유는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관한 판례가 밑에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즉 소유의 의사가 있었던 행위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할 때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여기서 내심의 의사는 욕심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내심의 욕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즉 매매냐 임대차냐 절도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점유자의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목적물을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유를 하게 됐는지 이게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점유 취득의 권한을 분명히 알면 그에 따라서 자주냐 타주냐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분명치 않을 때 그래서 점유자는 자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 여기서 추정한다의 의미는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항상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학문적으로 뭐 어떤 뭐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결과를 뭐 미리 인정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시험에서 추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혹시 이 점유가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 분쟁이 생겼을 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추정받는 자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항상 입증한다. 그래서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입증 책임이 없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 설명이고요. 여기도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게 뭐 그다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권한의 성질상 자주 점유인 것,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무조건 자주 점유예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의하여 여기도 핵심이 뭡니까? 매매 계약이다.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타인의 토지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이런 경우에도 자주 점유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매수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주 점유가 인정될 수가 없겠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항상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말이 어려운데 여기 매매 계약에 의해서 목적물을 취득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매수인의 점유 권한이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 객관식 시험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무조건 자주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여기죠.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매수했다. 그럼 잘 알면서 매수했다는 얘기는 그건 매매가 아닌 것이죠. 뭔가 둘이 사회행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매매했다 또는 매수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중요한 키워드고 요로 해서 자주점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주점유는 스스로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점유자가 그럼 여기서 점유자는 자기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을 했다. 원래 주장할 의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주장했다 그런 얘기죠. 안 해도 되는 걸 했어요. 그랬는데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했어요. 내 물건이 맞고 내가 자주점유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소송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느냐? 아니란 얘기죠. 원래부터 입증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의 권한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정적 효력이 이런 거예요. 추정적 효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도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거고요.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됐다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즉 자주점유해야 됩니다.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20년간 계속됐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경과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 자, 이거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 토지 분쟁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접해서 살고 있는 사이좋게 살던 이 두 분이 실제 토지 경계는 여기인데 나중에 경계표 담장이 이렇게 설정돼 있었다,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 매수할 때부터 몇십 년간 한 4, 50년간 이렇게 해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경계가 여기더라. 그럼 요 조그마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생기니까 이쪽에 A고 여기 B라고 하면 B는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고 A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A가 B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너무 서운하면 내가 얼마 줄까? 얼마 주면 너 만족할래? 얼마 주면 그렇게 화 안 낼래? 라고 얘기한 걸 이제 매수제의라고 본 거죠. 이렇게 매수제의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중에 B가 소송을 한 게 뭡니까? 나한테 얼마 주면 만족할래? 라고 매수제의했다는 얘기는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난 못 줘. 그리고 분명히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런 매수제의 같은 경우는요, 보통 분쟁 해결을 위해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점유가 자주 점유를 타주 점유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판례도 이제 몇 개를 보는 거고요. 점유의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인 거 그래요. 타주 점유인 거요. 매매를 했어도 이런 경우에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러니까 내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목적물을 점유했다. 아니면 내가 상속이나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야? 권리 취득의 원인 아닙니까? 권리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겠죠. 이렇게 법률 행위도 안 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런 걸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근데 그것도 뭐가 됐다는 얘기죠? 입증됐다.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는데 상대방이 입증한 거예요, 이거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걸 상대방이 입증했다. 그럼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잘 알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는 사요. 매수인이 물건을 사는데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처분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다. 그건 매매가 아니죠. 잘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매매는 매매가 아니다. 매매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잘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점유했답니다. 그런 경우에 자주점유를 인정해주면 안 되죠. 매매 이거 자체는 유효라고 하는 거 인식했어야 돼. 나중에 매매가 취소가 되거나 매매가 취소가 됐다. 또는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일단 자주점유지만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면서 계약 체결할 때 무효인 줄 몰랐다. 또는 계약 체결할 땐 취소 대상인지 이건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인데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점유를 시작했다. 그럼 그때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저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토지를 분할해서 절반을 이전 등기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토지를 절반 분할한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절반이 여기인데 요만큼 조금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도는 조금 초과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근소한 차이니까 잘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반을 분할을 하는데 이만큼이나 이렇게 경계표가 설정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절반 분할 받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여기하고 절반이겠습니까? 이 경우엔 매매 대상 토지가 그 지적 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 조금 초과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주점이에요. 매수인의 목적물을 이게 내가 산 토지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자주겠지만 너무 많이 초과하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자주가 아니고 타주점유가 된다. 그래서 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76페이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그래요. 분묘 기지권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분묘를 설치했냐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원래 분묘 기지권 이거 자체가 사용수익권인 거예요.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건 내 토지에 내가 분묘를 설치했다.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겠지만 타인의 토지에 분묘 기지만 갖는다. 그럼 분묘 기지권 이거 자체가 사용수익권이에요. 사용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분묘 기지권 자체가 용익물권으로서 일종의 특수 용익물권이거든요. 사용수익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타주점유, 지상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 의해서, 명의신탁도 어떻게 해요? 매매하지 않고 명의신탁, 이름만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라고 하는 계약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할 의사가 있었으면 샀겠지.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점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게 공유 부동산이에요. 공유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둘이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갑과 을이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은 2분의 1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을 하면서 전부가 내 거다가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내가 사용 수익은 하지만 2분의 1만 내 거고 나머지 2분의 1,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이고, 뭐 매매 대상 대지 면적이 등급 이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초과한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이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주 점유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뜬금없이 이제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점유의 태양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은요. 자주 점유가 있습니다. 이 자주 점유에 대비되는 개념은 타주 점유가 되겠죠.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선의의 점유가 있고요. 악의의 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건 일단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권리 없이도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이에요.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점유를 한다. 이거는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뿐만 아니라 혹시 점유가 내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을 하면서 하는 점유는 악의 점유가 되는 겁니다. 선의와 악의, 그 다음에 과실 있는 점유와 무과실의 점유다라고 하는 거죠. 무과실과 과실이 있는 점유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요. 여기서 과실이다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모르고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르고 점유하는데 주의를 다해서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무과실이죠. 무과실입니다.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선이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다해서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했다. 주의 의무를 했다. 그런데도 몰랐다. 그러면 무과실이고요. 주의를 했으면 주의에서 잘 살펴봤으면 본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몰랐다. 그럼 그거는 과실이 있는 점이다. 그래서 과실이냐 무과실이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의가 전제로 되는 거죠. 선이지만 과실이 없다. 선의 무과실 얘기하는 거고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 그러면 선이지만 과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있어요. 평온 그리고 공연한 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평온한 점유의 반대는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강포 또는 강폭이라고도 하죠. 폭력 또는 포악스럽다라고 할 때 같은 글자를 쓰는 거죠. 공연한 점유의 반대의 개념은 은비라고 비밀스러운 점유다라고 해서 은비에 의한 점유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 점유가 있고 불계속의 점유가 있습니다.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가 있는데 계속 점유는요. 점유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자 A부터 점유 양시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A가 점유하고 있었고 여기도 A가 점유하고 있더라. 그럼 중간에 점유가 계속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혹시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계속 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점유를 하자 있는 점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들은 전부 추정이 됩니다. 자주 점유 추정이 되고 선의의 점유 추정이 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는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계속 점유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엔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돼야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점유는 추정적 효력이 반 정도. 그래서 세무표해 놓은 거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항상 추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송이 됐을 때 누가
입증할 것이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있는 점유 거기에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지금 선의의 점유다. 그리고 본권이 없음을 여기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그래서요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다. 본권이 없음을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을로부터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받아요. 그래서 소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소가 제기가 됐다가 갑이 패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본권에 관해서 패소했다. 그러면 갑은 지금까지는 뭐가 되는 거죠? 선의의 점인 거죠.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있지 이 시점이다. 그러면 선의의 점이에요. 근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돌아가서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왜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돌아가서 악의의 점유가 되냐면 소가 제기가 되면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권이 없음을 알고 있다든지 본권의 유무, 즉 여기서 본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유무에 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다라고 얘기하고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다라고 하는 거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선의의 점유에서 그러니까 기본은 뭐가 되는 거죠? 선의의 점유가 전제가 되는 거고 과실이 있으면 그럼 주의 의무를 다 했다. 그런데 본권이 없음을 몰랐다. 그럼 이건 무과실이고 그렇죠?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여기서 과실이라고 하는 건 주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주의해서 다 살폈는데 조사해야 될 걸 다 조사했는데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과실이 되는 거죠. 평온하고 공연, 그다음에 강폭 은비에 의한 점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강폭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악의의 점유로 취급해 버려요. 과실 취득과 관련돼서는 악의의 점유로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의 태양이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보면은 점유자는 선의로서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주 점유, 선의, 평온하고 공연까지 추정이 되는 거죠.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입증을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 즉 그 소가 제기된 때가 언제란 얘기예요. 그렇지.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거 내 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 점유와 관련돼서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전후 양시에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혹시 점유 승계가 입증이 되면 계속 점유는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점유에 관해서 뭐 여기 29에 나왔던 게 있네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간단하게 떨어진 거네요. 자, 그리고요. 점유 태양에 관한 설명, 요거는 이제 뭐 우리 기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점유의 취득과 상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점유를 취득을 한다는 얘기는 직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점유를 취득할 때 원시 취득한다라고 하는 건 직접 점유를 원시 취득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배를 바로 시작하면 원시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점유를 원시 취득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지배를 처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점유를 승계 취득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럼 원시 취득자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승계 취득이다. 그래서 점유권을 양도받아서 인도받았다.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를 취득할 때 그래요. 간접 점유는 그럼 어떻게 원시 취득하느냐? 직접 점유자가 점유 매개 관계를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점유한다? 그러면 간접 점유를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 설정을 통해서 점유를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럼 간접 점유도 승계 취득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임대된 물건을 샀다는 얘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임대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임차인이고 제가 임대인이다. 기분 나쁘면 반대로 하실까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임대한 물건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임대인이고 제가 임차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간접 점유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 물건을 굳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임대차가 끝나면 팔겠다라고 하는데도 임대차 끝나기 전에 일단 팔아라.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임대인으로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가 끝나면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그럼 간접 점유를 그 사람이 승계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이 간접 점유자였고 그 지위를 그 사람에게 양도한 거기 때문에 그 양도 방법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저한테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접 점유를 또 승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의 양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해서 간접 점유를 취득한다. 그래서 간접 점유 승계 취득이다. 이 점유 승계가 있으면 점유권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특정 승계만 해당해요. 매매라든지 기타 관계로 하는 특정 승계만 점유의 분리병합이 가능하고 포괄 승계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점유자의 점유,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는 똑같은 점유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건 무조건 병합만 해야지 분리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정 승계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점유 승계는 뭘 얘기한다? 특정 승계만 얘기한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하자도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자도 승계가 되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일정 기간만 찍어서 승계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승계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지우고 그러면 잠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목적물의 점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목적물을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을이 점유를 승계받았고 병이 점유하고 현재 정이 점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가 이렇게 승계가 됐는데 여기 이제 7년이었고 여기는 8년이었고 여기는 6년이었고 여기 지금 을이 정이 5년 동안 이렇게 점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점유의 승계가 매매를 통한 특정 승계였다. 포괄 승계 먼저 하겠습니다. 밑에다 써야 되니까요. 포괄 승계였다. 뭐 상속이라든지 회사 합병 등에 의한 포괄 승계였다. 라고 하면 현재 정의 점유는 무조건 26년이에요. 26년이고 여기에 혹시 타주 점유가 끼어 있다. 그럼 무조건 타주 점유예요. 전부 다. 악의의 점유가 끼어 있다. 그럼 무조건 다 악의의 점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 점유자의 하자나 제한까지 무조건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매 등을 통한 특정 승계의 경우에 정이 주장할 수 있는 그 점유는요.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 있고요. 병의 점유를 합산하게 되면 1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을의 점유까지 합산하게 되면 19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갑의 점유까지 합산한다 그러면 26년을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6년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의 점유 주장하는 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때는 하자도 합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병은 이제 갑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였는데 여기는 전부 선이었다. 그러면 정이 선의의 점유를 주장하고 싶으면 요것만 합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갑까지 합산하게 되면 악의의 점유가 될 수가 있죠. 뭐 요거는 타주 점유였는데 혹시 이게 자주 점유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도 타주였다라고 한다면 정이 자주 점유를 주장하고 싶으면 요거 두 개만 주장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만 11년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과실이 있고 여기에 과실이 있는 점인데 이건 무과실의 점이다. 그럼 무과실이 필요한 정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괄 승계인 정은 무조건 다 승계하는 겁니다. 하자고 뭐고 싹 다 승계하게 된다. 그래서 점유 승계 효과가 이렇다. 그래서 점유의 분리 병합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특정 승계인은 분리 병합이 가능하지만 포괄 승계인은 병합만 가능하지 분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때는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나는 10년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5년 그리고 내 거 5년 이렇게 주장할 수 없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때는 점유 기간 전부를 합산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점유의 태양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점유의 소멸, 직접 점유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 점유의 소멸 지금 설명을 안 했나요? 점유의 소멸은요, 직접 점유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지배 상태를 상실하게 되면 직접 점유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간접 점유는 언제 소멸하느냐?
여기서 직접 점유의 소멸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직접 점유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타인의 침탈에 의해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점유 회수 청구한다. 앞에서 설명했죠.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1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서 목적물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설명을 드렸고요. 간접 점유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 간접 점유도 점유 매개 관계가 끝나면 간접 점유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을 횡령을 한다. 간접 점유 소멸한다. 이거보다는 점유 매개 관계가 임대차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임대차가 끝나서 임차인이 목적물 돌려받았다라고 한다면 간접 점유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을 횡령했다.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간접 점유도 또 상실하게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점유의 효력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